일반 기상학, 에너지와 온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에너지죠. 태양에너지에 의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태양에너지에 의해 변화되는 지구의 기온은 기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바깥 날씨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기온인데요. 매일의 경험으로부터 기온은 다양한 규모, 즉 계절, 하루, 매 시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소에 따라 상당한 기온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온도와 기온 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에너지의 정의와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온도와 열의 차이, 온도의 눈금을 이해하고 변환할 수 있으며 기온 자료를 조직화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에너지가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고 주전자의 물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의 국제 단위는 줄입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열 에너지 1칼은 역학적 에너지 4.2줄에 해당되죠.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을 1율이라고 하고 그 단위로 와트를 사용합니다.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너지, 물을 이용한 수력,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바다를 이용한 타력, 그리고 화석, 석탄, 석유와 같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죠.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변형해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주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못을 박을 때의 망치질을 들 수 있는데요. 망치의 운동으로 인해 망치는 다른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망치질이 빨라질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속도로 망치질할 때 작은 망치보다 커다란 망치가 더 많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같은 예로 태풍과 연관된 바람이 가벼운 국지풍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 강도의 바람은 그 규모도 크고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M은 물체의 질량, V는 물체의 속력을 나타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에너지로는 떨어지는 빗방울, 강을 따라 흐르는 물, 조력과 풍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물체가 가속될 때 증가하고 마찰에 의해 속도가 감속할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다음은 위치에너지로, 위치에너지는 물체에 일을 해 그 위치를 변화시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치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을 탄성 한계 이내에서 압축하거나 느리면 스프링도 원래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너지를 갖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물체를 어떤 높이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리면 이 물체 역시 위치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기준면에서 물체까지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 위에 어떤 고도에 있는 구름 입자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낙하하려는 잠재적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구름 입자가 빗방울이 되어 지표면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빗방울의 고도가 높을수록 떨어질 수 있는 거리는 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커집니다. 같은 원리가 수력 발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에너지는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 척도로 질량이 동일한 경우 고온의 분자는 저온의 분자보다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따라서 한 물체가 고체, 액체 또는 기체 형태로 존재할 경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기체이며 이로 인해 기체는 불규칙적인 자유운동을 합니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온도와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0는 분자 질량, V는 분자 속력, 그리고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풍선만한 부피의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 분자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자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공기 밀도가 작아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공기를 차게 하면 분자들의 운동 속도는 느려지는 대신 밀도는 커집니다. 이러한 운동 특성에 근거해서 따뜻하고 밀도가 작은 공기 또는 차갑고 밀도가 큰 공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기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공기 온도를 최대 한계치까지 서서히 낮추어 원자들이나 분자들의 운동 속도를 최소화시키면 그 한계치의 온도, 즉 공기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의 온도를 0K라고 하며 절대 영도라 합니다. 이 절대 영도는 섭씨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되고 이때에는 이론상으로 열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2) 온도. 온도는 일정한 기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온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는 수없이 많은 원자와 분자의 혼합체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죠. 마치 성난 벌떼처럼 자유분방하게 치닫고 비틀리고 회전하고 다른 원자나 분자들과 충돌합니다. 지표면 가까이에서 공기 분자는 자기 직경의 약 1000배를 이동해야 다른 분자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자와 분자가 일제히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빨리, 어떤 것은 느리게 움직이는데요. 이와 같은 운동과 결합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원자나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대한 측정치가 그 물질의 온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호는 공기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물질이 에너지를 얻고 이름에 따라 그 안의 분자 운동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물질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 그 안의 분자 운동은 빨라지고 온도는 상승합니다. 대조적으로 에너지를 잃을 때면 원자나 분자 운동은 느려지고 온도는 하강하죠. 그러나 온도의 높고 낮음이 분자들이 가지는 총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욕조 안의 미지근한 물보다 한 컵의 끓는 물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물 한 컵의 양은 매우 작아 컵 속의 물은 욕조 안의 물보다 훨씬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끓는 물 한 컵보다 욕조 안의 미지근한 물에서 더 많은 양의 얼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원자와 분자의 빠른 운동으로 인해 컵 속의 물의 온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의 총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상의 온도를 다룰 때 화씨 눈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섭씨 눈금을 사용하죠. 그럼 온도를 나타내는 척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선 켈빈 눈금입니다. 에너지에서 설명한 절대 용도를 기준으로 절대 눈금, 즉 켈빈 눈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눈금을 처음 제시한 유명한 영국 과학자
켈빈경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켈빈 눈금에는 음수가 없으므로 과학적 계산에 아주 편리하죠. 이것은 섭씨와 비슷한데요. 기준점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입니다. 얼음에 녹는 점과 물에 끓는 점이 100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켈빈 등급에서는 녹는 점이 273.15, 끓는 점이 373.1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자 운동이 중지되었다고 가정하는 절대 영도에서 온도 단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섭씨와 화씨 크기와는 다르게 켈빈 크기를 사용할 때에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켈빈과 섭씨 크기 사이의 관계는 쉽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씨 눈금입니다. 화씨 눈금은 독일 물리학자 다니엘 파인헤이치에 의해 1700년대 초 개발됐습니다. 물에 어는 점을 32도, 물이 끓는 점을 212도란 숫자로 표시했죠. 그가 얼음, 물, 소금을 혼합해 얻는 최저 온도가 0이었습니다.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가 180개 눈금으로 된 온도계를 화씨 온도계라고 하며 온도 단위는 화씨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섭씨 눈금이 있습니다. 섭씨 눈금은 18세기 후반에 도입됐는데요. 이 눈금의 0은 순수한 물이 어는 점이고 100은 해수면에서 순수한 물이 끓는 점을 가리킵니다.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100개의 똑같은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섭씨 1도는 화씨보다 100분의 180, 즉 1.8배 큽니다. 다시 설명하면 온도가 1도씩 높아진다는 것은 1.8 화씨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번에는 온도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계는 액체의 선팽창 원리를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많이 사용하는 온도계는 수온을 사용한 수온 온도계죠. 종종 색소를 넣은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금속의 팽창을 이용한 온도계, 전지 저항을 이용한 온도계, 자기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고 온도계, 최저 온도계 등 사용 목적, 설치 장소, 관측 성격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온도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늘에서 측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온도계가 직접 태양빛에 노출될 경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주변 기온보다 온도계가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온도계의 온도가 아니라 대기의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계는 항상 백엽상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백엽상은 복사 에너지가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백엽상은 반사도를 최대화해 흡수하는 복사량을 줄이기 위해 흰색으로 외관을 칠해야 하죠. 그리고 외벽은 막힌 벽보다는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백엽상 내에 열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죠. 백엽상의 문을 열었을 때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북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백엽상은 지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격화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매시간 전국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을 통해 기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3. 기온 자료. 하루 중 가장 큰 폭의 일기온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네, 지표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일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인 기온의 일교차는 지표 바로 위에서 가장 크고 지표에서 높아질수록 작아집니다. 기온의 일교차는 흐린 날보다 맑은 날 훨씬 크죠.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은 고도가 높은 사막지대입니다.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 구름 없이 맑을 때가 자주 나타나는 사막에서는 낮 동안 태양 에너지에 의해 땅이 빠른 속도로 가열됩니다. 밤에는 적외선을 우주 공간으로 복사함으로써 땅이 빨리 냉각되어 큰 일교차가 나타납니다. 수변한 지역의 일교차는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엷은 안개와 구름이 태양 에너지 일부를 차단함으로써 최고 기온을 낮추고 밤에는 대기 중 습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그 일부를 지상으로 재복사함으로써 최저 기온을 높게 유지하죠.
큰 호수나 강이 가까이 있는 도시들의 일교차는 내륙 도시들에 비해 작습니다. 이는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은 데다 물이 육지보다 가열이나 냉각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평균치를 일평균 기온이라 합니다. 또한 일 8회 관측값의 평균으로 일평균 기온을 산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언론 매체들은 전일의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일평균 기온을 보도합니다. 특정일의 일평균 기온을 30년간 평균한 것을 그날의 평년 기온이라 하며 특정 월의 일평균 기온들의 평균치가 그달의 평균 기온이 됩니다. 또한 어떤 지역의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를 기온의 연교차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연교차는 육상에서, 가장 작은 연교차는 해상에서 나타나죠. 어떤 지점의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연평균 기온이라 하는데요. 이는 매월의 평균 기온을 전년에 걸쳐 평균을 구한 수치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온 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방공들이 에너지 수요를 초산하기 위해 개발한 일기온 적용 기준을 난방도일이라고 합니다. 일평균 기온이 18도씨 이하로 떨어질 때 사람들이 난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18도씨에서 일평균 기온을 뺀 수치가 난방도일인 것입니다. 만약 일평균 기온이 17도씨라면 난방도일은 1입니다. 일평균 기온이 22도씨 이상 올라갈 때 사람들은 실내를 서늘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지수를 냉방도일이라 합니다. 일평균 기온이 예보되면 여기에서 22도씨를 빼면 냉방도일이 산출되죠. 특정 지역의 냉방도일을 감안해 건물 크기와 에어컨디션 장비 유형을 적절히 조화시켜 건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들은 냉방도일 예보를 짐작해 절정기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할 수 있죠. 이러한 냉방과 난방도일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간 에너지 수요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파종, 재배, 수확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생육도일이란 지수를 사용합니다. 특정 작물의 생육도일은 일평균 기온이 기본 온도보다 1도 높은 날로 정의됩니다. 옥수수의 기본 온도는 화씨 50도, 완두콩의 기본 온도는 화씨 40도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에너지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에너지의 국제 단위는 줄입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열 에너지 1칼은 역학적 에너지 4.2줄에 해당합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 하고 그 단위로 와트를 사용하고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수력, 풍력, 파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이며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변형해 사용하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먼저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로 물체의 속도와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운동 에너지로는 떨어지는 빗방울, 강을 따라 흐르는 물, 조력과 풍력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가속될 때 증가하고 마찰에 의해 속도가 감속할 경우에는 감소합니다. 다음 위치 에너지는 상대적인 물체의 위치에 따라 저장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 저장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 위에 어떤 고도에 있는 구름 입자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낙하려는 잠재적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는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한 물체가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형태로 존재할 경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기체이며 이로 인해 기체는 불규칙적인 자유운동을 합니다. 온도를 살펴볼까요?
온도는 일정한 기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양으로 온도의 차이로 인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에너지 이동을 열이라고 합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다음과 같이 켈빈 눈금과 화씨 눈금이 있는데요. 켈빈 눈금은 절대 온도가 기준인 눈금으로 물의 녹는 점이 273.15이고 끓는 점이 373.1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자 운동이 중지되었다고 가정하는 절대 영도에서 온도 단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화씨 눈금에서는 물의 어는 점은 32도, 물이 끓는 점은 212도란 숫자로 표시됩니다.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80개 눈금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섭씨 눈금이 있는데요. 이 눈금의 0은 순수한 물이 어는 점이고 100은 해수면에서 순수한 물이 끓는 점을 가리킵니다.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100개의 똑같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자료에는 일교차와 일평균 기온, 기온 연교차,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있습니다. 일교차는 일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로 지표 바로 위에서 가장 크고 지표에서 높아질수록 작아지며 일평균 기온은 하루 24시간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평균치이며 일 8회 관측값의 평균으로 일평균 기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온은 특정 일의 일평균 기온을 30년간 평균한 것으로 특정 월의 일평균 기온들의 평균치가 그 달의 평균 기온이 되며 기온 연교차는 어떤 지역의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입니다. 또한 연평균 기온은 어떤 지점의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입니다. 이것으로 에너지와 온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